지금 이제 대충 시즌 1, 2, 3, 4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4는 현대과학인데 현대과학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니 해도 양자역학이 처음에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빅뱅 얘기가 될 거예요. 빅뱅 자체는 과학적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 빅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철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타학문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싶은 거고 빅뱅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현대적 종합으로서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과학의 변화가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겠죠. 20세기에서의 과학의 변화가 나머지 여타학문과 어떤 관련이 가는지 20세기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의 세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머지 여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 4의 내용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즌 1부터 4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할 시즌 1은 오늘 시작하는 시즌 1은 총 6강의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철학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과학의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의 눈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없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도 없어요. 과학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게 없으니까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뚝뚝뚝 짚어서 가면서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제 자연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고대 그리스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본다면은 과학도 철학도 또는 지금 어떤 사회학도 심리학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그 맹아로서 존재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맹아로서 존재했던 시기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철학과 자연 철학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철학은 또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철학이 분리가 되는 건 제가 다룰 영역이 아니고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철학과 자연 철학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인식이 어떤 거였는지 과학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 뒤쪽에서는 뒤에 두 강 정도는 그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과학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철학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철학에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현대 철학은 전부 다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제 플라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완성되어진 자연 철학이 그 뒤 헬레니즘 시기에 정확하게 얘기했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세계까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시기를 이제 헬레니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로마까지를 포함해서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각각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전반적인 이제 구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제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만 적어 주시면은 신청을 하고 할게요. 이나노 쌤이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은 제가 이제 페이지에다 서양사 강의 페이지에 올린 것처럼 시작인데 제목이 이제 밀레투스의 현자죠. 밀레투스의 현자라고 하면 이제 흔히 탈레스라고 얘기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탈레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밀레투스 학파라고 얘기되어지는 3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랑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아낙시만드로스랑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아낙시메데스까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3명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짧은 건데 그 전에 왜 그리스에서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려고 일단은 첫 강의에서는
요 정도를 잡았어요. 그럼 다음 강의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다음 강의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그 수학적 정의를 하는 거, 수학에서의 증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연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는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상들이 이후에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스킵하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재미있는 얘기는 좀 하겠지만,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의 그 첫 번째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파르메니데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얘기들 할 건데, 이것도 그들의 막 복잡하고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인데, 이 얘기를 모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딱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까지가 두 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파르메니데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 다음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어서 엘레아 학파가 나오는데, 엘레아 학파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2강에서 다룰지 아니면 3강으로 넘어갈지, 제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할 건데, 제논은 특히 좀 재미있어요. 제논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제논이 얘기하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역설. 흔히 이제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경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한 1500년이 더 넘어와야 되거든요. 극한 개념이 수학에서 나온 다음에야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제논을 따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정도가 들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나오고 엠페도클레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데모크리토스를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데모크리토스를 아리스토텔레스랑 좀 붙여보고 싶거든요.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엠페도클레스를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붙이기 전에 이제 플라톤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플라톤도 다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 향연의 나이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빼고, 오로지 플라톤이 생각하는 수학적 세계, 이데아와 수학적 세계의 관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저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걸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윤리학, 시학 이런 거 다 빼놓고 오로지 피직스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만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일단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쓰실 용지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건 안 되는구나. 드릴 수가 없네. 뭔가 제가 낚시를 해봐야 드린다고 했더니. 예. 예. 준비성이 있으신 분은 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번에 제 생명 진화 강의 들었던 분들 오늘 뭔가 좀 전문적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뒤에 캠코더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도 달고 있고, 마이크 보고 놀랐어요. 거기다가 노트북도 제가 가지고 왔고, 뭔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원래는 저번에는 녹취 파일만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되면은 동영상 찍은 거를 이제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실 분이나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거 유료 강의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페이지에만, 우리 강의 페이지에만 이제 올린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과학의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이란 거를. 뭐 철학의 눈으로 보는 거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제 전공도 아니니까 제가 그거를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먼저 시작을 하자면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나시만드로스는 아페이언이라고 했고, 아나시메데스는 공기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고.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 조금 유치하다 싶은 이런 주장들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크게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시간을 막
거슬러 올라와서 한 17세기 정도로 와보세요. 데카르트가 있던 시기거든요. 그럼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는 기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의 움직임도 다 기계고, 뭐 우주가 움직임도 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대요. 우리가 생각해 데카르트라고 하면은 근대 철학을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베이컨하고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기계다. 그러니까 머시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이제 한 3세기 정도 떨어지지 않은 그 시기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주로 이제 환원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화학도 생물학도 다 물리학적인 이런 현상에 의해서 기반이 된가. 그러니까 화학, 생물학은 다 반쯤 떨거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고대 그리스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결코 차이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질문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는 세상이 뭔지, 사물의 본질이 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자, 질문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모르면은